푸틴이 2000년에 러시아 대통령이 된 이후에 푸틴의 시대를 만들어 나가면서 가장 강력하게 내세운 목표가 있죠. 바로 강한 러시아입니다. Была свободной, процветающей, богатой, сильной, цивилизованной страной, и которую уважают в мире. Всем, 저때 진짜 кто 젊으셨네요. сказал «да» великой России, во славу России. Так было тогда. 네, 그렇다면 푸틴 대통령이 왜 그렇게 그 강한 러시아에 집착하는 것인지 이런 궁금증이 떠오르죠. 그 힌트는 어쩌면 푸틴의 젊은 시절에서 찾아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푸틴이 1952년에 이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에서 태어났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옛날 이름이 뭐였냐면 바로 레닌의 이름에서 따온 레닌그라드? 레닌그라드였습니다. 예. 아, 그게 거기구나. 그 레닌그라드 전투 있었던 레닌그라드. 맞습니다. 맞아. 같은 네, 도시죠. 바로 이 레닌그라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소련을 공격하면서 약 900일 동안 봉쇄한 곳이죠. 그래서 역사상 최악의 포위 작전으로 꼽히는 이 레닌그라드 봉쇄는 독일군이 전쟁 중 가장 잔인하게 수많은 민간인의 목숨을 앗아간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푸틴의 가족도 이 레닌그라드에서의 전쟁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푸틴의 아버지는 그 전쟁 때 자원 입대해서 바로 전쟁터에 나갔고요. 그 과정에서 이 다리를 크게 다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평생 동안 고통에 시달렸고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사실은 이때 그 봉쇄 때 거의 굶어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때 도착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이제 아사했을 정도로 그 위험한 상태에 있었죠. 게다가 이게 푸틴의 그 부모는 그 푸틴을 낳기 전에 그 형벌이 된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첫째 아들은 낳자마자 사망하고 둘째 아들은 급성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이렇게 힘겹게 전쟁을 치른 다음에 겨우 얻은 아들이 바로 푸틴입니다. 이런 그 푸틴의 성장 배경은 그 러시아 사람들에게 아주 남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사실 러시아인들에게 그 제2차 세계대전은 엄청난 희생을 치른 전쟁이기 때문에 국민들 대다수의 가족, 친인척들이 전쟁에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의 러시아 사람들이 겪은 전쟁의 경험을 푸틴 대통령의 가족도 고스란히 겪은 셈입니다. 그런 면에서 푸틴의 가족사가 러시아 사람들한테는 동질감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긍정적 평가를 받는 요소가 되죠. 그래서 푸틴 스스로도 이런 가족사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드러내기도 합니다. 자, 영상을 하나 볼까요? 불공황장. 바로 그 승전 기념일에 그 2차 세계대전에서 부상을 입었던 아버지의 사진을 들고 다른 러시아 시민들과 가도 행진을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일단 승전 기념일이라는 날은 러시아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큰 날이기도 하고 거의 전사 한 사람이 없는 가족이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동질감을 갖고 있는 거고 나도 똑같은 개인사를 갖고 있고 너희들이랑 똑같은 사람이다, 이 나라의 국민이다라는 그런 상징을 갖고 있는 장면이죠. 푸틴의 성장 배경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기.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푸틴이 목표로 삼은 꿈이 정치사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푸틴은 그 이 시절에 이제 좀 왜소한 편이어서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친구들과 싸우면서 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약하면 얻어맞는다. 예. 그래서 이 시절을 회상하면서 푸틴은 50년 전 그 레닌그라드 거리는 나한테 규칙을 가르쳐 주었다. 그 싸움이 불가피하다면 먼저 펀치를 날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도 하죠.
예, 전문 용어로 선빵이라고 하는데요. 선빵이라고 하는데요. 예, 예, 이게 중요하죠. 선생님 입에서 쫙쫙 붙네요. 빵 터졌어. 예, 예. 이때 그 푸틴은 그 유도와 레슬링을 배우게 됩니다. 레슬링까지. 예, 예. 학창 시절 그 푸틴의 꿈은 그 파일럿이었다고 하는데 그 체육 특기생으로 민간 항공대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실현 가능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방패와 칼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당시 이 영화를 보고 한순간에 이제 꿈을 바꿔버립니다. 이 방패와 칼이라는 영화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서 활동한 전설적인 소련 첩보원의 활약상을 그린 영화였는데 첩보원 한 명이 수천 명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내용에 완전히 그 매료된 거예요. 그래서 푸틴은 영화를 본 그날부터 KGB 요원이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푸틴이 이제 무작정 그냥 KGB 있는 건물에 막 들어가서 그냥 물어봤어. KGB 요원이 어떻게 될 수 있냐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다른 KGB 요원이 이제 법대에 들어가서 법학을 만약에 전공하면 들어갈 수 있다 얘기를 해서 산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의 법학과에 진학을 했죠. 그런데 그 어느 날 그 푸틴이 다니는 대학교에 누군가 찾아와서요. 그 푸틴에게 일자리를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KGB 소속 직원이 그러니까 스카우트 제의를 한 거죠. 어떻게 알고 왔지? 푸틴이 다녔던 그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에는 그 KGB 요원들이 곳곳에 있었는데 바로 이제 KGB 요원들이 평소에 학생들을 눈여겨보다가 적합한 학생들을 이렇게 딱 골라서 채용하는 것이었어요. 푸틴은 망설임 없이 어린 시절 꿈이었던 KGB에 들어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후 그 KGB의 레닌그라드 지국에서 8년간 일을 한 푸틴은 대다수 사람들에게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밝히지 않았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1983년에 결혼할 때도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지 신부한테도 정확히 말을 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오랜 시간 그 본인의 신분을 숨겨가면서 첩보 활동을 했던 푸틴이 그 KGB 출신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습관이에요? 아, 아, 그러네 진짜로. 걸을 때 보면 푸틴은 그 오른팔은 그대로 두고 왼팔만 흔드는 습관이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거야 이게? 푸틴의 이런 걸음걸이에 관해서 추측하기로는 KGB 요원은 가슴 가까이 위치한 오른손에 무기를 장착하고 그러니까 신체의 왼손을 움직이면서 걷도록 훈련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적을 만났을 때 가장 빨리 총을 꺼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 첩보원으로서 푸틴은 어떤 일을 했을까? 가장 주목할 만한 그의 행적은 1985년 푸틴이 이곳에서 첩보 활동을 한 사실입니다. 바로 독일입니다. 예. 독일? 그 중에서도 소련의 영향권이었던 동독의 드레스덴에 파견되어서 거기서 6년간 첩보 활동을 벌이게 되죠. 예. 그런데 그동안 그 푸틴이 동독에서 첩보원 활동을 했다는 서류나 관련 증거를 찾기가 어려웠는데 2018년에 그 증거가 발견되어서 화제가 되었죠. 자, 어떤 증거였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바로 그 푸틴의 그 슈타지 신분증이 2018년에 발견된 건데요. 슈타지? 그 비밀 경찰. 예, 지난 그 독일 통일편에서 슈타지에 관해서 배웠던 거 기억이 나시죠? 네. 예, 예. 동독에서 체제 저항 세력을 적발하고 감시하고 이제 체포하는 일을 맡았었는데요. 당시 그 긴밀한 관계였던 소련과 동독의 각 정보기관이 협력해서 첩보 활동을 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푸틴이 바로 이 슈타지 신분증을 발급받았던 것입니다. 신기하네요. 그런데 그 동독에서 첩보원으로 활동하던 중에
푸틴은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푸틴의 개인사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죠. 바로 냉전의 상징이자 독일 분단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이죠. 당시 독일 국민들은 동독서독 할 것 없이 모두 베를린 장벽으로 몰려가서 냉전의 종식과 독일 통일에 대한 기대감에 들떠서 그야말로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슈타지의 탄압에 시달렸던 동독 주민들이 바로 이 KGB 지부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푸틴은 이 과정에서 지원 요청을 했는데 돌아온 대답이란 것이 모스크바의 지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스크바에서는 아무 말이 없군요. 버림받았네. 예,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이런 그 소련 그 지도부의 대응에 푸틴은 아주 큰 절망감을 느꼈고요. 나중에 그 푸틴이 직접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밝히기로는 내게는 조국이 더는 없구나. 소련 연방이 병든 게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착착패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독일 통일 뒤에 냉전의 기류도 사라져가고 더 이상 그 KGB 활동이 필요치 않게 되자 푸틴은 다시 이제 소련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후 푸틴은 KGB에서 모교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으로 발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활약하던 KGB 요원이 이제 모교로 돌아와서 학생들을 감시하는 일을 하게 된 셈입니다. 그러니까 푸틴으로서는 자신의 처지가 꽤 이제 실망스럽게 느껴졌겠죠. 그런데 이 학교에서 그 푸틴의 그 정치적 대부라고 일컬어지는 소프차크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프차크를 통해서 정치 인생이 시작하게 된 거죠. 학교에서 일하다가 어떻게 정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푸틴을 가르치기도 했었어요. 예. 당시 그 소프차크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의회 의장직을 맡고 있었거든요. 소프차크는 이때 그 푸틴에게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보좌관 자리를 제안합니다. 푸틴도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이때부터 푸틴이 정치적 홍보를 하게 되죠. 이렇게 푸틴이 고향에서 정치가로 변신한 사이에 소련도 거대한 역사적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소련 연방이 오늘 밤 공식으로 소멸됐습니다. 바로 1991년 12월 26일에 그 소련이 공식적으로 해체가 된 것이죠. В силу сложившейся ситуации с образованием Содружества независимых государств я прекращаю свою деятельность на посту президента СССР. 국기도 바뀌나? 국기는 바뀌었죠. 소련 국기를 뭐. 이제 러시아 국기. 아 맞아. 소련 국기 종이처럼 약간. 네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빨간색에 그런데 이 소련 그 붕괴가 러시아 역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푸틴 개인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우선 최악의 상황이었던 소련 붕괴 전후의 경제 상황 때문에 몇 달간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요. 그 때문에 그 택시 운전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오. KGB 요원에서. 예, 그러니까 이런 경제적 타격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푸틴에겐 그 소련 해체에 대한 그 아쉬움과 실망감이 정말 컸는데요. 이런 푸틴의 심정은 그의 발언 곳곳에서도 드러납니다. 결국 소련의 붕괴는 무엇이었나? 그것은 소련이라는 이름 아래의 역사적 러시아의 붕괴였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었다. 1000년 전 세워진 나라를 크게 잃었다. 뭔가 소련을 그리워하는 느낌인데? 예, 그렇죠. 망연자실한 느낌도 아쉬워하고. 있고. 예, 절망이죠. 푸틴은 이때 그 질서를 그 힘으로 지켜내지 못하면 치욕을 맛보게 된다는 신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강한 러시아를 꿈꾸고 그것을 이루겠다고 결심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때 푸틴의 인생에도 또 한 번의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파벨 보로딘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그 보로딘의 도움으로 그 대통령 자산관리국 부국장으로 임명되면서 대통령궁인 크렘린에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궁에서 갑자기 부를 이유가 정확히 이유가 뭐였어요? 예, 그 푸틴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부시장으로 일하면서 그 해외 투자 유치를 여러 건 성사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가 경제 도시로 떠오르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한 셈이죠. 그런 경험 때문에 이후 푸틴은 승진을 계속하면서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대체 누구였을까요? 당시 러시아 대통령 보리스 일친입니다. 예. 푸틴은 대통령 비서실로 소속을 옮기면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옐친 대통령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푸틴은 모스크바에 입성한 뒤에 여러 요직을 거치면서 성장했고 그 사이 또 한 번의 그의 이력에서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1999년 8월에 옐친이 푸틴을 총리에 임명한 것입니다. 우와. 예, 와, 너무 파급 인사인데? 그렇죠. 푸틴이 이게 총리 딱 임명됐을 때 그 러시아 사람들은 반응이 어땠어요? 반응은 그거였어요. 누구야 얘? 아. 왜냐하면 일반 대중들에게 아무런 무명 정치인이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 사람을. 그럼 지금 뭐 첩보원 일을 했는데. 전문 용어로 듣보잡이었을 텐데요. 예, 전문 용어를 많이 쓰시네요, 교수님. 아, 선빵을 많이 날리시네요. 예. 전문가시니까. 그런데 그 총리가 된 푸틴이 그 자기의 이름을 러시아 국민에게 아주 그 각인하면서 푸틴의 정치적 행보에도 큰 힘을 실어준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그 체첸 전쟁입니다. 먼저 체첸이 어떤 지역인지 한번 지도로 확인해 볼까요? 체첸.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쭉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카프카스 산맥 바로 위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이 체첸은 1859년에 러시아 제국에 정복되었고요. 1936년 소련 시절에는 러시아 안에 있는 자치공화국이었어요. 체첸이 있는 이 카프카스 일대 산맥인데 지하전이 풍부했고 이러한 그 천연 자원이 많아서 러시아한테는 아주 중요한 전략 거점이었죠. 그런데 바로 이런 체첸이 독립을 선언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체첸의 독립 선언에 그 1994년에 옐친 정부가 그 체첸을 침공했지만 하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오히려 러시아 군인 후퇴를 해야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옐친이 체첸에서 이렇게 후퇴를 했을 때 러시아 사람들 반응은 어땠어요? 물론 실망이었죠. 정제 비용은 물론 또 그동안 그렇게 정쟁을 오래 해놓고 도대체 어떤 일을 한 건지라는 그런 절망이 너무나도 러시아 대중들에게 컸고요. 그래서 당시에 옐친의 지지율도 상당히 많이 하락했죠. 네. 자, 그런데 그 이 체첸 전쟁에 큰 영향을 주는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1999년 10월 모스크바 일대에서 아파트 폭발 사고가 연이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테러 사건을 일으키는 이들이 체첸 반군이라고 파악한 당시 총리였던 푸틴은 그 즉시 체첸의 수도에 대량 파괴 무기를 동원해서 무자비한 공격을 퍼붓죠. 러시아 정부는 이렇게 체첸에 대한 전면 공습을 개시해서 공장, 병원, 텔레비전 송신센터, 정유시설들을 다 모조리 파괴했고
체첸 반군 약 3만 명을 무력으로 진압을 합니다. 테러에 대한 복수를 한 거네요. 예, 옐친 때 당하기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정반대로 그 푸틴은 그러니까 강한 러시아의 모습을 이제 보여준 셈입니다. 옐친 때는 왜 그 적이 안 됐어요? 그렇게 사실은 전쟁 오래 그러니까 했다면서. 그 옐친 자체가 몸이 별로, 그러니까 건강이 별로 안 좋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판단을 제때 신속하게 못 내리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그 체첸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푸틴의 모습에 러시아 국민들이 아주 환호했고요. 이 과정에서 푸틴은 또 한 번 국민들의 주목을 받는 장면을 연출합니다. 체첸을 공격하는 와중에 푸틴은 이 행동으로 러시아 국민의 관심을 받게 되는데요. 어떤 행동이었을까요? 정답 예, 규현 씨. 맞춰도 되나요? 예. 해보세요. 군인들을 이끄는 모습을 보였을 겁니다. KGB 요원이 됐고요. 예, 결론은 땡입니다. 결론은 땡입니다. 오답입니다. 그런데 그 규현 씨가 그 분위기를 조사한 게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강력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정답. 예, 말씀해 보십시오. 푸틴이 예. 어렸을 때 꿈이 파일럿이었잖아요. 맞아. 비행기나 전투기를 직접 조종해가지고 직접? 공격하러 간 거예요. 이쯤이면 실력이네요. 정답입니다. 예, 맞아요? 예. 그 본인이 직접 비행기를 몰고 나타나게 되죠. 이거 맞아? 예. 영상이 준비돼 있나요? 맞네, 진짜 맞네. 그러니까 직접 전투기를 몰고 나타난 이 젊은 정치인의 등장에 러시아 국민들의 민심이 아주 크게 반응을 하죠. 네, 실제 국민들이 지쳐 있는 전쟁에 이렇게 리더가 나타나주면 예. 믿게 되죠. 쇼맨십이 있네. 총리로 임명됐을 당시에 푸틴의 지지율이 그 2%였거든요. 하지만 체첸 전쟁에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그의 지지율이 무려 74%까지 급상승하게 됩니다. 2%에서 74%요? 예. 떡상이네 이거. 예, 그 체첸 전쟁에서 옐친이 무기력한 모습으로 러시아 국민에게 실망감을 줬다면 푸틴에게 체첸 전쟁은 젊고 강한 리더의 모습을 러시아 대중에게 어필하면서 자기의 정치적 야망을 실현할 좋은 기회였던 셈이죠. 그런데 밀레니엄을 하루 앞둔 1999년 12월 31일 옐친 대통령이 아주 깜짝 놀랄 만한 담화문을 내놓습니다. 뭐죠? Дорогие россияне, сегодня я последний раз обращаюсь к вам с новогодним приветствием. Сегодня последний день уходящего века, и я ухожу в отставку.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Конституцией, уходя в отставку, я подписал указ о возложении обязанностей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на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ладимира Владимировича Путина. В течение 3 месяцев он будет главой государства. 뭐야, 그럼 이제 대통령 되는 거야? 권한 대행 일단. 그때 당시에 옐친 대통령 왜 갑자기 대통령에서 물러나겠다고? 3달만 더 있으면 끝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그 당시에 옐친 대통령의 지지율은 정말 바닥 수준이었고요. 근데 또 전문 용어로 썰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의혹이 있긴 한데 옐친 대통령이 원래 부정비리, 부정부패 이런 걸로 되게 유명했어요. 그 정부가. 그래서 푸틴이랑 약속을 해서 옐친을 비롯해서 옐친의 가족을 감옥을 보내지 않되 너는 대통령으로 시키겠다라는 약속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혹이 있긴 해요. 보이니까 내가 미리 대통령 할 테니까 나 감옥 보내지 마 이렇게. 네.
그 뒤에 푸틴은 그 옐친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 권한 대행 역할을 수행한 뒤에 본격적인 대권 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이때 그 푸틴의 선거 구호가 강력한 국가, 위대한 강대국 러시아의 부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53%가량의 지지를 얻어서 그 30% 지지를 기록한 공산당 후보를 제치고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2000년) 오늘 푸틴 시대가 공식 개막했습니다. 옛 소련 비밀경찰 KGB 출신의 푸틴은 보리스 옐친 대통령의 후계자로 지명된 후 대선에서 승리하고 권력을 승계했습니다. Была свободной, процветающей, богатой, сильной, цивилизованной страной, и которую уважают в мире. 정계에 입문한 지 10년, 그리고 크렘린에 입성한 지 채 5년이 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죠. 이렇게 푸틴은 그 크렘린의 새 주인이자 대통령 푸틴으로서 또 새로운 정치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 올리가르히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면 그 신흥 재벌입니다. 그래서 그 올리가르히는 그 소련 해체 직후에 그 수많은 그 국영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국영 기업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그 기업을 손아귀에 넣은 재벌을 말합니다. 이 올리가르히들은 단순한 재벌이 아니라 러시아 그 정계와 재계를 쥐락펴락하는 수준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러시아의 그 억만장자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축적하는 과정에는 온갖 부정이 개입해 있었어요. 불법 주가 조작, 사재기 이런 것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암살까지 저질러 가면서 강탈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옐친 대통령 시기에는 아주 부정부패가 심각했죠. 바로 그 부정부패의 핵심 집단이 올리가르히였습니다. 그러니까 옐친은 이 올리가르히들과 옐친 패밀리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강력한 유착관계를 유지했죠. 당시 그 옐친은 각종 부정부패 그리고 엉망이 되어버린 경제 상황 등으로 다시 대통령이 될 확률이 아주 지극히 낮았거든요. 그런데 그 올리가르히들이 자기들의 그 재력과 어떤 능력을 총동원해서 옐친 살리기에 나서게 됩니다. 자,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자기네들 그냥 보호받으니까. 네, 보호받으려고. 예, 만약 공산당 후보가 당선이 되면 그러니까 민영화 조치를 모두 철회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그 올리가르히들의 그 막대한 부가 이제 사라져버릴 위기였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올리가르히들이 옐친에게 선거 자금 수백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을 하고 또 최고의 참모진으로 구성된 특별 선거 캠프를 구성합니다. 군도구 되나?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올리가르히들은 옐친의 재선 성공을 위해 이 사람들을 모스크바로 데려왔는데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외국에서 사람들을 불러오는데요. 뭐 정치인이라든지 어떤 뭐 그런 그 지도자가 아니라 다른 성격의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정답? 예, 규현 씨. 포준이는 아니다. 규현 씨. 포준이는 아니다. 이제 외국에 진짜 유명한 가수들이나 뭐 이런 연예인들. 연예인들. 예. 그런 사람들. 규현 씨 오늘은 촉이 완전히 없는 모양인데 오답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옆에서 일리아 씨가 맞다 그랬는데. 나 이거 맞다고 생각했는데. 힌트를 드리자면요. 선거랑 연관돼서 한번 추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 예, 혜성 씨. 그냥 전 세계에 예. 다른 돈 많은 재벌 회장들? 예. 땡입니다. 오답입니다. 정답. 예, 규현 씨. 뭐 그 당시에 뭐 미국에서도 선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 미국? 그 선거 전문가들을 혹시 초빙한 거 아니에요? 예. 정답입니다. 예. 정답입니다. 예. 미국의 선거 전문가들을 모스크바로 그러니까 모셔오다시피 해서 데려온 것이죠.
소위 킹메이커들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선 미국의 선거 전문가들은 예일친의 이미지부터 바꿔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 대중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할 것을 요구했죠. 기존에 옐친이 가지고 있던 고리타분한 이미지를 타파하고 옐친이 활기차고 재미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주었던 것이죠. 실제로 옐친이 그 춤을 추고 노래를 하면서 지지율이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진짜로요? 예, 예. 그 당시 그 올리가르히 중에는 그 방송사를 소유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 방송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옐친만 나오겠네. 예, 그 경쟁자가 바로 주가노프라는 사람인데 이 주가노프가 그 공산당원이라는 것을 그 타겟 삼아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 공산주의 시대의 혹독하고 암울한 그런 모습을 그린 영화를 수시로 편파 방영을 하게 된 것이죠. 미국 선거 전문가들의 전략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야. 그 당시 그 4위였거든요. 후보 중에서. 4위였던 옐친이 1996년 7월에 54%에 가까운 지지율로 재선에 성공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파워가 장난이 아닌데요. 그 올리가르히르? 예. 그럼 이 사람들하고 어느 정도 푸틴한테도 약간 도움이 될 만한 수단들인데 왜 전쟁 선포를 해요? 푸틴은 그 올리가르히들의 시대는 지나갔다. 범죄와의 전쟁은 동시에 부패와의 전쟁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범죄와의 전쟁. 예,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올리가르히 제압에 나서게 되죠. 사실 그 푸틴은 그 올리가르히들에게 취임 직후에 옐친 시대에 얻은 것을 유지하려면 앞으로 절대로 정치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반드시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고 구두 경고를 한 적이 있었어요. 달리 말하면 그 전까지는 세금도 안 내고 돈을 벌었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 올리가르히들은 뭐 이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정치권을 제압하려고 들었던 얘기죠. 그러니까 옐친처럼 자신들이 그 푸틴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인데 상황이 이렇게 되자 푸틴이 그 칼을 빼듭니다. 자기에게 협력하길 거부한 재벌 일부를 배임이나 횡령 혐의로 체포해 버렸던 거예요. 예. 대표적인 인물로 그 러시아 석유 생산의 20% 정도를 담당하던 당시 러시아 최대의 석유 회사 유코스의 회장이었던 호도르콥스키를 들 수 있습니다. 호도르콥스키는 당시 그 반푸틴 기조의 야당 그 야권 정치인을 후원하다가 이 푸틴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2003년 10월 사기 및 탈세 혐의로 구속이 되어서 10년 동안 그 복역을 하고 출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소한 이후에 호도로스키는 앞으로 정치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밝히고 영국으로 망명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당시 그 올리가르히들 가운데 크렘린의 그 대부 킹메이커라고 불리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바로 베르조프스키입니다. 베르조프스키는 러시아 최대 자동차 회사와 방송사 그리고 에너지 회사까지도 거느린 실세 중에 실세였는데 1997년 기준으로 이 사람의 재산을 30억 달러로 추산하게 됐어요. 하지만 이 막대한 부와 권력을 거느린 베르조프스키조차도 푸틴의 반기를 들다가 영국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망명한 뒤에도 베르조프스키는 이 재계가 힘을 합쳐서 푸틴 정권을 몰아내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푸틴에 대한 비난과 강경 발언을 쏟아내죠. 그러다가 지난 2013년에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간 정재계를 좌우하던 그들의 힘을 무력화했고요. 오히려 그 푸틴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이제 권력과는 거리를 둔 올리가르히들은 측근으로 남겨둡니다.
그러면 존 씨 혹시 어떻게 보면 살아남은 올리가르히가 어떤 분이 있어요? 네. 뭐 아마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즐겨 보시는 네. 팬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이름일 텐데 첼시 그 구단주였던 아브라모비치예요. 네. 아마 뭐 뉴스도 보시면 아마 그 이름이 나왔을 텐데 그냥 푸틴이 대통령이 되면서 그 권력하고 거리를 둔 거고, 네 그렇게 아마 살아남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침공 사건으로 이제 본인도 맞아요. 그런 비판하고 경제적 제재까지 또 받고 있고, 그래서 지난 3월 달에 첼시 구단도 아예 매각 발표를 했어요. 네. 지금은 이제 그 구단주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과연 푸틴은 옐친과는 철저히 다른 행보를 보이면서 그 어떤 세력과도 결탁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편이 있어야죠. 예. 그러니까 옐친에게 올리가르히가 있었다면 푸틴에게는 그 실로비키가 있었는데요. 실로비키란 것은 검찰, 정보기관, 국세청 등과 같은 권력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물론 그 푸틴의 실로비키에는 KGB 출신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푸틴의 고향이자 그가 정치를 시작한 곳, 바로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들을 정부 핵심 요직 자리에 대거 기용합니다. 그리고 그 푸틴은 그 소련 체제가 붕괴하면서 KGB는 1991년에 해체되고 새로 신설된 그 조직이 바로 연방보안국, 그 영어 알파벳으로는 그 FSB였을 텐데요. 그래서 우선 연방보안국은 대통령의 직접 통제하에 놓이게 됐고요. 그리고 21만 명 규모의 러시아 국경수비대가 연방보안국에 통합된 데 이어서 감청, 그리고 국가통신망 관리를 했던 연방정부 통신정보국이 폐지되고 그 기능이 바로 연방보안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연방보안국은 러시아 국내 정보를 모두 관장하는 거대한 조직으로 재탄생한 셈이죠. 당선되자마자 자기 딱 그걸 다 만들어냈네요. 예. 시스템을. 푸틴 보안국이네. 그런데 그 당시 러시아에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최악의 경제 상황이었죠. 경제 문제? 예. 당시 그 러시아 경제 상황은 그야말로 비참한 지경이었는데요. 옐친 대통령은 그 시장 경제 도입과 함께 전격적인 가격 자유화 조치를 단행했고, 그 결과 각종 생필품 가격이 수십에서 수천 %까지 치솟았습니다. 야, 인플레이션이 심했구나. 예. 그렇게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의 실업률은 9.3%에 달했고, 그로 인해서 러시아 인구 절반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수준에서 살아야 됐고요. 전문가들은 이 실업률이 쿠데타로 이어질 만한 위험수위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때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그냥 평범한 집안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생필품은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 같은 경우는 음식은 뭐 이틀에 한 번 정도 하루는 굶어요? 네, 먹을 때도 있었고, 또 고기는 뭐 1년에 몇 번, 뭐 생일 때, 새해 때 밥상에 올리는. 그 몇 년 동안? 한 5, 6, 7년 동안 90년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90년대는 항상 그랬고, 또 그것 때문에 조금 슬픈 얘기지만 또 해외 매춘에 나선 여자들도 많았고, 그 당시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3대 수출품으로 유명하다. 하나는 석유, 또 하나는 무기, 그리고 여성.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푸틴은 이 최악의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모스크바에 전략 기술 분석 센터라는 곳을 통해서 러시아를 강한 러시아로 개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들을 구상하고 그에 대한 방법을 마련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그 푸틴에게는 그 큰 행운이 따릅니다. 예, 천연가스인데요. 이 국제 그 시장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그래프로 확인해 볼까요? 옐친 집권 초기에 1달러 내지 2달러 선이었었는데요. 푸틴 집권 1년 만에 천연가스 가격이 9.7달러까지 급등을 한 거예요. 2000년부터 폭등하네요. 그러니까 푸틴이 집권하자마자 정말 전문용어로 떡상을 하는 셈인데요. 떡상을 하는 셈인데요. 이거는 이 단어 말고는 표현할 수가 없어. 예,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과 함께 석유 가격도 이제 오르기 시작을 했죠. 옐친 집권기인 1994년 원유 가격이 배럴당 약 17달러였었는데 푸틴이 집권한 2000년에는 약 30달러, 그리고 2004년에는 약 40달러, 2008년에는 약 100달러까지 급등하게 됩니다. 와. 그에 따라서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도 이제 주목할 만한데요. 경제 호황이 오겠는데요? 예, 행운이 계속됩니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러시아 경제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7%를 유지했고요. 5% 넘었네요. 엄청 예, 큰 예. 거죠. 덕분에 7%는. 새로운 중산층이 형성이 되고 각종 연금도 2배로 증가합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인들은 푸틴이 지도를 잘해서 이런 경제 성장이 가능해졌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아니 뭐 지금 현재 어찌 됐든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었네 그렇죠. 그때는. 네, 그렇죠. 그리고 푸틴이 강한 러시아를 만들기 위해서 2000년 집권 이후에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대체 어느 분야일까요? 국방력. 예, 강한 러시아를 만들기 위한 러시아군의 재건이었습니다. 예. 이를 위해서 푸틴은 좋아진 경제 상황을 적극 활용했는데요. 재정적 여유분을 국방비로 이제 사용한 것입니다. 러시아군은 소련 해체 당시만 해도 군사 장비는 노기술도록 방치되었었고 새로운 무기 설계와 기술 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이 끊긴 지 오래가 돼서 아주 형편없는 상태였죠. 그런데 푸틴이 집권하면서 대대적인 러시아군 개혁 작업이 시작됩니다. 푸틴은 사단수를 줄이고 징집병과 직업군인을 위한 훈련을 분리해서 특화를 합니다. 그리고 군인 급여를 늘리고요. 군사교육에 과학기술 관련 내용을 많이 이렇게 포함시킵니다. 이렇게 푸틴이 개혁한 러시아 군대의 규모는 슬림화됐지만 효율적인 작전 수행을 위한 상시 대응근 체제로 바뀌면서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냅니다. 그리고 푸틴은 이것에도 집중 투자를 했는데 어떤 것이었을까요? 핵무기였습니다. 러시아의 핵 전력은 푸틴의 취임과 함께 큰 변화가 생기는데 러시아와 러시아의 동맹 국가들이 핵 공격을 받거나 핵 공격 위협이 있을 경우에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핵 관련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하죠. 아니 심지어 푸틴의 경호원이 뭐 핵과 관련된 걸 들고 다닌다면서요? 그게 무슨 말이야? 네, 그냥 최근 푸틴이 다니는 곳곳에 경호원들이 주변에 뭘 들고 다니면서 화제가 됐는데, 근데 그게 바로 핵 가방이. 핵 가방? 네. 그래서 그 가방 안에 핵 버튼 그리고 핵 공격 암호 이런 것 다 문서가 들어 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 진짜 핵 가방이라는 걸 들고 다닌다는 게 충격적이네요. 이렇게 경제력, 군사력을 비롯해서 주요 분야에서 대대적인 개혁을 벌인 푸틴은 러시아 국민들의 지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푸틴의 확고한 이미지가 또 한 번 러시아인들의 취향을 저격했죠. 옐친처럼 뭐 친근하게 하나요? 옐친이 병들어서 노쇠한 모습을 보였으니까 강한 남자의 반대, 모습? 예, 상남자, 마초, 스트롱맨의 모습을 보입니다. 우통 벗고 이런 거요. 아 그래요? 아까 체첸 전쟁 때 직접 전투기를 몰고 온 것을 비롯해서 푸틴은 곳곳에서 자기가 얼마큼 강인한 사람인가를
드러내기에 바쁩니다. 그리고 그런 마초적인 모습들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체 어떤 모습인지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아, 유도. 검은띠. 이것도 되게 아, 유명해요. 맞아. 예. 저거 유명하죠. 항상 겨울에 하는 게. 네. 맞아요. 평소에 저런 마초스러운 그런 기자 사진을 많이 접했던 것 근데 같아요. 러시아 국민들이라면 뭔가 이 사람이 우리를 강하게 이끌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예. 특히 저 영하 수십 도의 기온에 얼음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사실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제가 그 시베리아 이르쿠스크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겨울이 끝나갈 무렵에 얼음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몸이 건강해지고 한 해 동안 애군이 없다. 뭐 이런 감기도 안 걸린다. 예,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그 바이카로스에 흐르는 앙가라강에 한번 제가 들어갔다 나왔는데요. 우와, 교수님 스트롱맨. 예. 와. 우리 교수님. 예. 이 밖에도 곳곳에서 이제 푸틴의 그 마초적인 면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한번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래, 우통을 자주 벗으시더라고요. 맞아, 저런 게 이제 진짜 마초맨의 상징인 것 같아요. 저런 오토바이. 멋있게 안경 쓰고 글라스 쓰고. 자, 이렇게 상의를 입지 않고 말을 타는 모습이라든지 그 터프가이처럼 할리 데이비슨을 타고 질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자신이 이런 이미지를 계속 추켜 세우는 게 예. 이전 집권했던 그 옐친의 상반되는 모습을 그렇죠.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예, 그 러시아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그 자기들에게 강력하고 강인한 지도자가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인들은 지형적으로 산맥이라든지 큰 강이 있어야지 외적을 막아낼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없는 탁 트인 벌판에서 살면서 수많은 외세 침략을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그 외적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사 지도자, 그러니까 정치 권력자를 중심으로 백성들이 똘똘 뭉쳐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렇게 그 푸틴은 새로운 러시아 건설과 함께 자기의 마초적 이미지로 러시아 국민들에게 여느 셀럽 못지않게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지와 인기에 힘입어서 푸틴은 2004년 대통령 선거 재선에서 71.3%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됩니다. Клянусь при осуществлении полномочий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уважать и охранять права и свободы человека и гражданина. 그런데 그 푸틴이 재집권하면서 러시아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사이에 옛 소련 소속이었던 주변 국가들에서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시작이 됩니다. 뭐죠? 그 2004년에 그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 동유럽 국가 그리고 구소련에서 독립한 국가 7개국이 같은 날짜에 나토에 가입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푸틴이 또 그 주변국들의 나토 가입에 되게 예민하잖아요. 민감하죠. 그렇습니다. 푸틴은 한때는 그 소비에트 연방의 일원이었고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였죠. 그리고 푸틴은 비록 냉전은 끝났다고 하더라도 과거처럼 미국이 세력 확장을 위해서 세계 각지에서 공작을 벌이고 배후에서 조종하는 일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로 말미암아서 미국의 입지가 커지는 것을 푸틴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Спасибо большое. Уже мы видим все большее пренебрежение основополагающими принципам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права.
процесс натовского расширения не имеет никакого отношения к модернизации самого Альянса или к обеспечению безопасности в Европе. Наоборот, это серьезно провоцирующий фактор, снижающий уровень взаимного доверия. Больше того, отдельные нормы, да по сути чуть ли не вся система права од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прежде всего, конечно,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ов, перешагнула свои национальные границы и, по сути, во всех сферах, и в экономике, и в политике, и в гуманитарной сфере навязывается другим государствам. Ну, кому это понравится? Кому это понравится? As an old Cold Warrior, one of yesterday's speeches almost filled me with nostalgia for a less complex time. Almost. Many of you have backgrounds in diplomacy or politics. I have, like your second speaker yesterday, a starkly different background, a career in the spy business. And I guess old spies have a habit of blunt speaking. 나토의 팽창은 심각한 도발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배하는 일극 체제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발언을 쏟아내면서 미국에 대한 불만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날의 연설은 그 푸틴으로서는 일종의 그 선전포고와도 같은 연설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주변국들의 나토 가입으로 그 미국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점점 커져가는 중에 마침내 그 푸틴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조지아 침공 후에 그 푸틴 지지율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88%까지 치솟으면서 그 푸틴의 세 번째 그 대권에 영향을 미쳤던 셈이죠. 마찬가지로 크림반도 병합 이후에도 푸틴의 지지율은 반등합니다. 한번 그래프를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슨 침공할 때마다 지지율이 엄청 올라가네요. 예. 조지아 침공 후에 그 지지율이 88%까지 치솟은 상태에서 다시 2012년 대선에 출마를 하게 되고 당시 유가가 하락하고 루블화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러시아 경제가 이제 공경에 처한 상황이었는데 크림반도 병합을 본 러시아 국민들이 푸틴이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게 또 80%가 넘는 절대적 지지를 보이게 되죠. 그리고 그 공식은 우크라이나 침공에서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근데 이번엔 좀 다르지 않나요? 러시아 안에서는 인기가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침공전인 올해 1월에 그러니까 푸틴의 지지율이 69%였는데 전쟁이 일어난 뒤 3월에는 83%까지 이제 상승했죠. 그냥 뭐 전국 온 국민 다네. 러시아 국민 압도적인 다. 지지를 받으니까. 그리고 푸틴은 이런 러시아 국민들의 그 지지를 바탕으로 일찌감치 본인이 장기 집권할 수 있는 법적 장치도 마련해 둡니다. 2008년에 임기를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요. 이 법이 2012년 대선부터 적용이 됩니다. 2020년 개헌헌법에서는 대통령 임기를 연임과 관련 없이 2회 이하로 규정하기로 했는데요. 이 개헌헌법에 따르면 푸틴은 더는 대통령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개헌 이전의 대통령 수행 횟수는 백지화 된다는 것입니다. 리셋된다는 거죠. 그 이후부터만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큰 반전이 없다면 푸틴이 84살이 되는 2036년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셈입니다. 야, 예. 거의 종신이네요. 예. 푸틴이 러시아인들의 이런 지속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는
숨은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바로 언론입니다. 언론? 예. 통제를 하나요? 그렇죠. 실제로 푸틴은 집권 내내 언론을 아주 강압적으로 통제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국영 언론사들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민영 언론사들을 압박하거나 그 영향력이 클 경우에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아예 해체해버리고 국영화하는 수순을 밟게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러시아 미디어 재벌 구신스키를 체포한 일이었는데요. 당시 푸틴 정부는 러시아에서 가장 높은 시청률을 올리고 있던 방송국인 엔테베라고 하는 방송국이 푸틴의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니까 이 엔테베를 소유한 구신스키의 비리 조사에 착수했고요. 그 결과 약 $10,000,000를 횡령한 사실을 밝혀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빌미로 해서 푸틴 정부는 국영 기업을 통해서 엔테베를 인수했죠. 근데 이제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지금도 언론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요? 지금은 너무 강해졌죠. 오히려 더 전쟁이라는 말을 쓰는 언론사들은 다 폐지가 됐어요. 그리고 해외 언론사들은 다 막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 아는 뭐 SNS도 뭐 얼굴책이나 뭐 인별이나 이런 게 다 막아놨고 의도적으로 러시아를 비판하거나 뭔가에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서는 진실을 알려주고 있는 언론사를 다 막고 있고 배제를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지지를 하고 있는 상태인가?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뭔가 길을 막아버리네. 하지만 이런 강도 높은 언론 통제에도 푸틴이 막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푸틴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음모론인데요. 푸틴을 둘러싼 그 의혹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푸틴의 차일 겁니다. 차. 뭐 타고 다니는 차요? 마시는 차입니다. 예. 먼저 사진을 한번 같이 볼까요? 저 차가 왜? 전직 정보 요원인 알렉산드르 리트비넨코라는 인물인데요. 이 남자는 2006년 11월 정보 요원 2명과 만나고 온 뒤에 갑자기 쓰러졌고 약 3주 뒤에 숨지고 맙니다. 에? 오른쪽 사진이 바로 죽음 직전. 3주 만에 저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 독살당한 거 아니에요? 그에게 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 궁금해지는데요. 우선 리트비넨코의 체내에서는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선 물질인 폴로늄이 대량으로 발견이 됐고요. 뭐지? 폴로늄이라는 물질은 일단 몸에 들어가면 치료 방법이 전혀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2, 3주 만에 생명을 앗아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쓰러지기 직전에 첩보 요원들을 만나서 녹차를 마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녹차에 폴로늄이 들어간 것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커졌고 리트비넨코의 가족의 진상규명 요구에 따라서 리트비넨코가 망명 중이던 영국 정부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게 됩니다. 이 남자랑 푸틴이랑 뭐가 무슨 일이 있어요? 사이에? 이 리트비넨코 요원이 푸틴에 대한 폭로를 많이 했어요. 90년대 말에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아파트에 폭발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아파트 폭발 사건이 사실상은 배후에 푸틴이 있다라는 거는 이 사람이 이제 폭로를 했어요. 그러니까 푸틴이 자기 인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일부러 자작극이었다는 이제 얘기를 했고 또 이제 푸틴이 자기 본인에게 푸틴의 정적을 암살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폭로를 또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폭로를 많이 했기 때문에 푸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껄끄러운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건에 관해서 2021년 유럽 인권재판소가 리트비넨코 사망 원인이 독살일 것이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면서 배우가 러시아 정부라고 최종 판단을 내리긴 했는데 정확히 누구라고 결론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 또 한 번 방사능 차가 또 이슈가 되죠.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리가 비행기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33-летний Володя Путин 나발리는 그간 그 푸틴과 그 측근들의 비리, 부정부패를 폭로하면서 푸틴을 강도 높게 비판을 해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나발리가 비행기 안에서 급작스레 쓰러졌고요. 이번에도 나발리는 비행기 탑승 전 공항에서 홍차를 마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방사능차가 다시 한번 의혹의 중심이 된 것이죠. 근데 그 나발니가 최근까지도 이 푸틴의 부정부패 의혹에 대해 폭로한 게 있다면서요. 예, 나발리가 그 푸틴의 재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그러니까 흑해에 초호화 리조트를 공개하면서 약 10억 달러가 투입된 리조트가 바로 푸틴 개인의 소유란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психически нездоров. Он помешался на богатстве и роскоши. 와. 이거 본관. Единственный настоящий хозяин этого знаменитого места с самого начала по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Владимир Владимирович Путин. 모르겠어요. 뭐가 사실인지. 나발니의 목숨이 걱정되네요. 예. 이렇게 오래 대통령을 했는데 예. 자산이 그냥 뭐 몇백억 수준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리조트는 정말 빙산의 일각일 것 같아요. 예. 러시아의 그 한 그 투자 회사를 경영했던 사람이 2017년 7월에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푸틴이 그동안 집권하면서 2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24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돈을 부정 축제했다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200조가 넘어요? 예, 이 말이 사실이라면 푸틴은 그 빌 게이츠나 제프 베이조스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전 세계에서 인물이겠죠. 제일 부자인 남자인데요. 그럴 수 있죠. 예, 하지만 대외적으로 알려진 푸틴의 재산은 연봉 14만 달러, 그리고 모스크바에 있는 아담한 아파트 한 채가 정도입니다. 예. 하지만 이런 각종 의혹과 음모론 이전에 우리가 본질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푸틴의 앞으로의 행보죠. 그러니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 푸틴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가 다시 시작됐다. 혹은 장기 집권을 위한 포석이다. 이런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제압하겠다는 푸틴의 결심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 아닌 듯하고요. 사실 푸틴이 강한 러시아를 꿈꾸면서 계획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에 러시아, 벨라루스,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구상을 실행에 옮기면서 이 서방에 맞설 만한 구도를 다 완성했다고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유라시아 경제공동체의 중요한 열쇠였던 우크라이나까지 포섭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푸틴의 꿈에 균열이 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푸틴의 생각으로는 친러시아 야누코비치 대통령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우크라이나를 협상과 설득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이제 포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때가 푸틴이 무력으로 우크라이나를 제압하겠다고 결심한 순간이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왜 이게 예. 시기가 2022년이 돼서 공격을 한 거예요? 예, 지금 궁금해하는 대로 왜 하필 우크라이나 침공이 2022년이었을까? 지지율 좀 떨어졌나? 그런 측면도 있지만 여기에는 미국의 상황이 크게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2021년 지난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를 했죠.
그것을 보고 그 푸틴은 미국이 더는 유럽에 직접 개입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런 상태에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2022년 2월에 우크라이나 침공을 했다고 봅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이 러시아의 그 경제 제재만 가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의 군사 지원만 하지 직접 개입은 하지 않고 있죠. 무기 지원만 한다는 예. 거죠. 이런 판단을 푸틴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푸틴의 행보에 주목해야 될 까닭은 세계 질서를 새롭게 재편하려는 푸틴의 의지가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 그 미국의 국제 질서 세계의 틀을 신냉전이라는 이름 아래 미국 대 러시아 및 중국으로 만들면서 러시아의 영향력과 존재를 국제사회에 부각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 상황에서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 어떤 경우라도 21세기 한반도 정세 역시 이러한 역사적 흐름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가 더욱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관심을 기울이고 현명한 대처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나, 또 그런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조작을 하려고 해도 흔적은 어떻게든 남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 범죄의 흔적과 관련해서 중요한 살인의 방법이랄까? 그 가운데 하나가 독살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 독살. 원래 독살이란 건 아주 오랫동안 사람을 죽이는 데 쓰여졌던 범죄의 수단인데 그 이유는 독살을 했을 때 범인이 누군지 알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김정남 독살에 신경성 독가스인 VX가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적으로 꼽히는 러시아 야권 운동가가 독극물 중독 증세로 입원했지만 중태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여기 오면서 어디를 가볼까 했는데 그 보성에 있는 녹차밭을 갔다 왔거든요. 진짜 되게 이국적인 풍경이던데 가보고 싶은 풍경이라 우리나라 아닌 것 같죠. 처음 그래서 나올 때. 오늘 제가 바로 거기를 갔다 왔는데요. 아, 여기 너무 멋있어요. 우리나라 같지 않네요. 근데 모양이 좀 특이하다. 위에서만 보다가 이 나무가 되게 꼬불꼬불해요, 안에가. 근데 이게 참 신기하네요. 이걸 따다가 이거 어떻게 먹지, 이걸? 이게 지금 제가 가져온 녹차죠? 네. 사실 여러분 드시는 녹차가 어쩐지. 거기서 가져온 녹차입니다. 맛이 좋더라. 어쩐지. 교수님 막 따신 건 아니죠? 따고 싶었는데 따는 시기가 아니어서 따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 녹차, 사실 녹차와 홍차는 같은 잎으로 만들어지지만 이제 어떤 식으로 그 처리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유명한 그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른바 방사능 홍차 사건. 들어봤는데 러시아에서 푸틴이 그렇죠. 진짜 거기는 떠드는 얘기만 보면 대통령이 직접 홍차 한잔 할까요? 이런 식으로. 이 이야기는 그 러시아의 비밀 요원이죠. 알렉산드르 리트비넨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러시아를 벗어나서 영국에 망명을 하게 돼요. 더군다나 이 사람이 영국에 가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막 그 현재 러시아 정부를 막 비판하고 아마 러시아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러시아에 있을 때 동료였던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두 사람을 만나고 와서는 갑자기 막 몸에 이상이 생겨서 몸이 막 뒤틀리고 이러다가 곧 죽게 돼요. 머리칼이 다 빠지고 혈색을 잃어버린 남성.
전직 러시아 스파이 리트비넨코의 사망 직전 모습인데요. 자신을 이렇게 만든 건 푸틴이라며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스스로 공개해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푸틴 정권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러시아 정부의 눈에 가시였던 리트비넨코. 지난 2006년 11월 런던의 한 식당에서 전직 동료들을 만나 녹차를 몇 모금 마신 뒤 며칠 지나지 않아 구토와 극심한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왜 죽었을까? 그래서 이 사람을 부검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놀랍게도 이제 이 사람의 혈액에서 폴로늄이라는 방사능 물질이 검출돼요. 폴로늄. 아마 들어보시지 못했을 확률이 굉장히 큰 물질인데요. 폴로늄. 그 일반적으로는 존재하기가 거의 힘든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는 방사능 물질이에요. 이것도 화학 기호가 있나요? PO, 폴로늄. 그래서 폴로늄은 언제 이게 저희가 그 공부하다가 듣게 되냐면은 퀴리 부인 할 때 얘기가 나와요. 퀴리 부인. 네, 퀴리 부인이 먼저 폴로늄에서 폴로늄을 추출하고 방사능 물질, 그 다음에 나중에 라듐을 추출하게 되는데 폴로늄을 붙인 이유가 그렇죠. 조국 폴란드에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 방사능 물질 폴로늄을 살인 도구로 썼다는 뜻은 이건 전 세계 몇 개의 나라밖에 할 수가 없는 그것도 최고위 어떤 그 정보부라든가 이런 데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평소에 보통 사람들은 얻어낼 수 없는 물질이라는 얻어낼 수 없어요. 우리 여러분 접근할 수도 없고 이거 볼 수도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다른 독극물을 써도 되는데 굳이 그걸로 죽인 그럼 이유가 우리가 죽인 거 맞아라는 거 은근히 알리는 거죠. 네. 보복한 까불지 거야. 말아요. 그렇죠. 결국 2016년 영국 정부는 그 러시아의 푸틴이 이 살인 사건의 배후인 것 같다라고 공식 발표하게 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0년 전에 발생한 러시아 스파이 독살 사건을 직접 승인했을 것이라는 보고서가 영국에서 나왔습니다. 원자로에서 만들어지는 방사성 독극물 폴로니엄 210을 러시아 정부의 개입을 보여주는 증거로 꼽았습니다. 조사팀은 리트비넨코 살해 작전이 러시아 연방보안국과 푸틴 대통령에 의해 승인됐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와, 되게 잔인하면서도 되게 선전적이네요. 살인 방법이. 이건 이제 대놓고 그 누가 살인범인지를 사실 알려주는 거나 다름없는 식으로 독살시킨 경우지만 원래 독살이라는 이 방법은 누가 범인인지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쓰이는 거고요. 역사에서 너무나 많이 나와서 보통 독이라고 하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그 저희가 지난 한 20-30년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그런 사건들 거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독은 청산가리? 청산가리죠. 그래서 청산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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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가리는 이게 탄소, 질소, 이게 포타시움, 칼륨이라는 거죠. 칼륨. 그래서 사이아나 칼륨. 굉장히 단순해요. 구조가 단순하고 이거 다 사람 몸에 있는 흔한 원소들로 돼 있죠.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칼륨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요 사이아나 이 사이안기 이게 독이에요. 이게 제가 하나의 예를 들면 바로 이게 독이라는 걸 아실 수 있는데요. 여기다가 수소를 붙이면 이게 이제 무시무시한 건데요. 여기 수소를 붙인 거를 이제 치클론 B라 그래요. 치클론 B는 바로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아우슈비츠를 비롯한 그 학살에 이용했다. 유태인 수용소에서 학살에 썼던 가스가 바로 이 사이아나 수소예요. 호흡기로 들어가면 그냥 이게 얼마나 효율적인 독인지는 이미 2차 세계대전 때 검증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몸에 들어오면은 이게 그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사람의 몸의 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는 쉽게 얘기해서 에너지 공장이에요. 그 산소와 음식물을 결합하는 그 반응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미토콘드리아인데요. 이게 들어가면은 미토콘드리아가 산소를 처리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숨을 쉬어서 산소를 세포로 보내도 사실상 세포는 산소가 없는 그러니까 세포가 질식해서 죽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그 사망하신 분들 보면 이제 마치 질식사의 어떤 그 흔적처럼 아무리 숨을 쉬어도 산소는 가지 않아요. 세포로 가서 아무 역할을 못해요. 네,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게 과연 독이란 무엇인가? 독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거든요.
사실 이런 많은 독들이 어디서 오냐면은 식물에서 많이 와요. 식물. 그렇죠. 그럼 왜 식물은 독을 만들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동물은 위험에 처하면은 도망가면 되거든요. 근데 식물은 위험에 처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도망갈 수가 없죠. 그 자리에 있어야 사실 되니까. 모든 식물은 기본적으로 다 독을 만들어요. 모든 식물은 독초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독이다 아니다라는 기준은 단지 우리가 그 식물이 만든 독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거고, 근데 그것도 감당한다는 거지 결국은 독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양이 어느 이상 되면은 감당 못해요. 저희가 한번 다뤘지만 에탄올 같은 경우는 식물이 아니라 균이 만드는 독이죠. 효모균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독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뭔가 마비를 시켜요. 특히 동물을 대상으로 할 때는 신경계에 마비를 줘서 뭔가 신경이 약간 작동 안 되게 만드는데 우리 같은 큰 동물은 조금 먹어도 그 정도 마비는 기분이 좋은 거야. 적당히 마비가 되거나,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그 기분이 좋게 하거나 그런데 먹는 것뿐이지 기본적으로는 다 독이에요. 그래서 뭐 카페인, 니코틴 이런 거 다 독이에요. 그렇죠. 니코틴 중독. 또 중독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니코틴 그렇죠. 중독된다. 니코틴이 중독되는 건데 오늘의 비장의 이거 진짜 오늘 뭐 부분이 계속 나옵니다. 와, 이렇게 복잡해요? 니코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사실 범잡 나오면서 자꾸 이제 이 분자로 이것저것 만드는 거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에 이거 300개짜리 샀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것저것 만들어 보는데 오늘 다룰 거 이렇게 조립해서 오시고. 오늘 안 다루는 것도 이제 막 화학식 나오면 만들어 보고 하는데 이게 니코틴이랍니다. 이때까지 만드신 것 중에 제일 복잡한데요? 이건 만드니까 참 보람도 있고 뿌듯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니코틴인데 검은색이? 검은색은 탄소고요. 다음에 파란색이 질소, 다음에 하얀색은 수소죠. 그러니까 그냥 니코틴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이야기 들어오면 이것이 신경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라서 조금 섭취하면은 이제 기분이 좋아지죠. 근데 많이 섭취하면 당연히 안 좋고요. 이것도 이제 다량을 한꺼번에 농축된 니코틴을 섭취하면은 죽을 수 있어요, 당연히.